인생사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마음을 착하게 쓰면 결국 나에게 좋은 일로 돌아올 것이고 마음을 악하게 쓰면 돌고 돌아 벌을 받는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늘 착하게 살 순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남에게 상처 주지 말자는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과거의 못된 행동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된 사람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거든요. 누구 이야기냐고요? 바로 저희 동서입니다. 동서와는 첫 만남부터가 참 별로였어요.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동서 같은 경우는 또 처음이었죠. 동서와의 첫 만남은 4년 전 가족 모임에서였습니다. 저희 남편하고는 연년생인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했죠. 예비 동서는 동갑이라고 했고 무용을 전공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무용수라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저희 부부가 먼저 도착했고 잠깐 기다리고 있으니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들어오더군요. 무용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몸도 가녀리고 청순한 이미지였습니다. 인상만 보자면 선해 보이고 좋은 편이었죠. 시동생은 한 명 한 명 가족들을 소개했고 저와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한테도 동서가 생기는 거다 보니 반갑기도 하고 잘 지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인사 후 자리에 둘러앉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던 중 동서가 제 쪽에 있는 반찬을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먹고 싶은데 처음 인사하러 온 불편한 자리다 보니 팔을 뻗어서 먹기가 좀 그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찬을 들어서 동서 앞쪽으로 놔줬어요. 이거 먹어봐요. 제 딴에는 배려하는 행동이었는데 동서는 그냥 고개만 까딱하더니 그 반찬에는 손도 안 대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아니었나?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렸나? 라는 생각도 언뜻 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겉으로 보기에 싹싹해 보였어요. 저희 시부모님하고도 대화를 곧잘 나누고 웃기도 잘 웃더라고요. 성격이 밝은 편인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약주 한 잔을 하신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예, 혜란아. 네, 아버님. 이제 유림이도 우리 집 들어오면 너도 동서 생기는구나. 네, 그렇죠. 동서 생겼다고 너무 군기 잡고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장난을 치셨어요. 그 말에 저도 멋쩍게 웃었죠. 군기는요, 뭐. 잘해줘. 며느리들끼리 원래 잘 지내고 그러는 거다. 시어머니 뒷담도 좀 같이 하고. 그 말에 어머님은 아버님을 진심으로 흘겨보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주 좋은 거 가르치네.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죠. 그러자 어머님이 저에게 너 정말로 괜히 동서 군기를 잡네 어쩌네 하지 마라 하면서 괜히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렇게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저는 잠깐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니 예비 동서도 어느새 화장실에 와서 손을 씻고 있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서 손을 씻고 나서 파우치에서 핸드크림을 꺼냈습니다. 쓸래요? 핸드크림. 제 딴에는 좀 친해질 요량으로 붙여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동서가 티커운 얼굴로 저를 보더니 뚱하게 그러는 겁니다. 아니요. 아, 그래요? 그냥 핸드크림 쓸 건지 물어본 건데 저를 엄청 깔보듯이 보는 겁니다. 저는 머쓱하기도 하고 너무 벽을 치는 것 같아서 무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그렇게 대답하더니 쌩하게 먼저 나갔습니다. 곧 결혼하면 한 식구가 될 사이인데 너무 대놓고 냉랭하게 구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기분이 나빴죠. 제가 안 좋은 말 한 것도 아니고 핸드크림 쓸 거냐 물어본 건데 게다가 아까 반찬도 제 딴에는 편하게 먹으라고 앞으로 줬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쟤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화장실 갔다가 다시 룸으로 들어갔는데 제 앞에서 하는 것과는 180도 다르게 환하게 웃으며 시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민이 여자친구 성격 좋다. 엄청 밝고. 그러는 겁니다. 글쎄, 나는 좀 이상하던데. 뭐가? 그래서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예민하게 군다, 별것도 아닌 걸로 확대 해석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분명 느꼈던 감정이 있는데 남편은 그냥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나. 혹시 뭐 질투해? 라고 묻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질투? 아니, 날씬하고 예쁘고 또 우리 엄마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자기는 우리 엄마랑 사이 안 좋잖아. 그러는 겁니다. 남편의 빈정거림에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네,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세요. 결혼 생활 내내요. 애초에 결혼 자체를 반대하시기도 했고요. 남편네 집은 좀 잘 사는 편이었는데 어머님이 며느리로 애초에 점 찍어둔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 딸이었고 그 집이 꽤 부유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잣집 딸인데다 첼로 전공해서 첼리스트로 활동을 하는 여자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첫째 며느리감으로 그 여자를 진작에 점 찍어 두었대요. 가족끼리 다 같이 몇 번 본 적도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 여자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여자도 그다지 저희 남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들끼리만 그러신 거죠. 게다가 남편은 그때 당시 저와 사귀고 있었고 결혼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저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어머님은 저에 대해 물어보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형편과 제 조건을 듣고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대요. 저희 집은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시고 엄마는 주부신데요. 사는 곳도 오래되고 작은 아파트고 형편 자체도 평범한 편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 형편도 평범한데 저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니까 더더욱 마음에 안 드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할 거라고 밀어붙였고 결국 결혼도 성사되었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억지로 결혼을 허락하신 거였죠. 아버님은 저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았고요. 처음부터 시어머니 눈에 나고 시작한 결혼이다 보니 제 결혼 생활은 가시밭길 당첨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고 저희 집도 잘 깎아내리셨어요. 형편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훌륭하시고 평생을 성실하게 잘 살아오신 분들인데 어머님은 그 나이 먹도록 그런 데 사느냐, 노후 준비는 좀 하셨냐, 나중에 내 아들 고생시킬 생각 말라며 잘 뭐라고 하셨습니다. 일부러 제 앞에서 다른 며느리랑 비교를 할 때도 많으셨고요. 어머님 눈에는 제가 성에 안 찰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대놓고 무시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도 어머님과 잘 지내보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많이 찾아가기도 했고 어머님 옆에서 말도 많이 걸고 애교 있게 굴려고 했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 편은 아닌데 제 딴에는 잘 봐주셨으면 해서 노력한 거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끝까지 곁을 내주지 않으셨어요. 곁만 안 내준 게 아니라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의 행동과 눈빛에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저도 시댁에 잘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갔다 오면 기분이 너무 상하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일로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어머님 때문에 시댁 가기 싫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 혼자 가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그 뒤에 혼자만 시댁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따로 하셔서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래서 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석준이한테 내 험담을 해? 험담이라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오기 싫다고 했다며? 석준이가 그러던데? 남편은 어머님께 그대로 얘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가기 싫다고 한 건 맞지만 그걸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 싶어서 그냥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저 오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고 저도 서운한 게 많거든요. 네가 뭐가 서운해? 서운하죠. 강아지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다 알아요. 어머님이 저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게 다 느껴지는데 그럼 너 같은 며느리 좋겠니? 제가 어때서요? 뭐 하나 볼 게 없잖아. 친정이 못 살면 본인이라도 능력 있거나 살라야 되는데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계약직으로 있질 않나? 너 뭐 볼 게 있니? 솔직히 우리 집은 회사 운영하고 우리 집 정도면 웬만큼 사는 집이랑 사돈 맺을 수 있다. 네가 언감생심 우리 집이랑 어울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네가 하는 게 더 지나쳐.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진짜 안 드는 집만 골라서 하네. 나 때문에 오기 싫다고? 그래, 오지 마라. 계속 오지 마. 그리고 오기 싫은 김에 그냥 석준이랑 갈라서 괜히 모자 사이 이간질 시키지 말고 하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어머님 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전화 끊고 한참 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싫어하실 줄 알았으면 결혼까지 하는 건 아니었는데 후회되기도 하고요. 그 일로 어머님은 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라는 소리까지 하셨고 결국 남편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상황에 떠밀려 결국 사과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사과도 받아주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여차저차 그 뒤로 왕래하고 지내기는 하지만 어머님과 제 사이는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동서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동서와의 첫 만남도 별로 안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내보니 더 안 좋았습니다. 동서가 저를 대놓고 무시했거든요. 저를 형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부를 일이 생기면 제 어깨를 툭툭 치던지 아니면 제 옆에서 저기라고 불렀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선 그나마 형님이라고 하는데 저랑 둘이 있을 땐 절대 형님 소리 안 하더라고요. 또 다른 가족들하고는 싹싹하게 잘 지내면서 유독 저한테는 말도 안 섞고 뚱하게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거의 단답으로만 대답하고요. 그게 쌓이다 보니 저도 너무 기분 나빴죠. 처음 인사했을 때부터 나한테만 왜 이러나 싶고요. 나중에 동서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어서 알게 되었지만 동서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무시하고 있었어요. 시동생한테 저와 어머님 관계를 다 들은 모양이었죠. 어머님이 애초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 이 집에서 저는 찬밥 신세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동서도 처음부터 저를 무시했고 저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 아니까 저랑은 선을 긋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어머님한테는 엄청 잘했습니다. 입안에 혀처럼 군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님한테는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얘기하고 리액션도 엄청 열심히 하고 어머님이 무슨 말만 하면 까르르 거리면서 어머니 너무 재밌으세요. 어머님 외모는 우아하신데 말씀은 너무 재치 넘치시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 인기 제일 많으시죠? 그런 아부도 잘 떱니다. 게다가 고가의 선물도 잘했어요. 저희 엄마가 주시는 거다. 저희 아버지가 외국 갔다 와서 사오신 거다 등등.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비싼 제품들을 잘 사왔죠. 그렇다 보니 어머님도 동서가 좋아 죽고 동서랑은 죽이 척척 맞았습니다.
똑같은 선물을 해도 동서가 해주면 아이고,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예뻐 죽겠네. 아주 고맙다. 잘 쓸게. 그러시는데 제가 해드리면 표정부터 다릅니다. 남편 돈으로 언니가 기분 내지 마라.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 걸 턱턱 사니? 그리고 너 이런 거 똑같이 친정에도 한 건 아니지? 이러십니다. 어머님이 저를 저렇게 면박하시면 동서도 옆에서 키득키득 비웃고 있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기분은 딱 왕따를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싫어하고 괴롭히는 학교폭력 주동자와 그 옆에서 열심히 아첨하면서 얄밉게 구는 무리들, 그런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남편조차도 제 편은 아니었기에 너무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우리 집 형편 어렵다고 사람을 저렇게 무시하나 싶기도 했는데 그렇게 잘난 척하던 시댁도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아버님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 남편과 시동생 둘 다 아버님 밑에서 일을 합니다. 저희 남편이 형이긴 하지만 회사 안에서의 실질적인 운영은 시동생 역할이 더 커요. 시동생은 회사를 좀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이 엄청 많았고 아버님도 저희 남편보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시동생을 전적으로 더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동서 들어오고 1년 정도 뒤부터 회사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하락세를 걸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사업일이라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남편 말로도 계속 매출도 적자고 상황이 안 좋다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회사는 굴러갔고 시댁 형편도 나쁘지 않았는데 시동생 결혼하고 1년 뒤 기점으로 사정이 몹시 악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보려고 좀 무리한 사업을 시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자가 엄청나고 손해도 많이 봤다는 거죠. 회사가 크진 않아도 그래도 오래 일하신 임원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반대했는데도 시동생이 신규 사업을 좀 밀어붙였나 보더라고요. 결국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아버님의 회사는 더 안 좋아졌고 아버님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시골 땅까지 정리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저희 남편도 걱정을 많이 했고 저도 당연히 남편 회사이자 시댁 일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동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사정은 안 좋아졌고 결국 어머님 앞으로 갖고 계시던 부동산도 처분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니 괜찮겠거니 했어요. 왜냐면 회사 사정은 몹시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씀씀이도 여전했고 그냥 보기엔 별반 달라 보일 게 없었거든요. 시동생은 지금 투자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그래야 다시 회사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이 모자란 상태였기에 백방으로 투자처를 알아보게 되었죠. 저도 자세히는 몰라도 옆에서 지켜보니 시동생의 그 사업이 회사 존속까지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더라고요. 잘 되면 회사가 다시 우뚝 서는 거고 안 되면 회사 자체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요. 시동생은 백방으로 투자자들도 유치했고 어느 정도 괜찮은 투자자들도 거의 설득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힘들던 투자자 유치가 어느 정도 확실시되면서 시동생은 자기가 다시 회사를 일으킬 거라고 자신만만해했죠. 시부모님도 그런 시동생을 믿고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제사가 있던 날입니다. 제사는 제가 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이 빠듯해서 전날 밤 늦게까지 웬만한 음식들은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전날에 음식을 만들어서 가기로 했는데 음식을 하다 보니 동태를 깜빡하고 안 산 거예요. 그래서 동태전 빼고 나머지만 다 만들게 되었죠.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러서 아이스박스에 미리 만들어둔 제사 음식들을 챙겨 시댁으로 곧장 갔고 주방에 음식들을 꺼내 놓았죠.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해와도 수고했다던가 고맙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어머님이 제가 해온 음식들을 물끄러미 보다가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뭐야? 동태는 동태살만 있네?
전 안 만들었어? 아, 제가 동태 사는 걸 깜빡해서요. 그것만 빼놓고 했지 뭐예요. 그래서 아까 오는 길에 마트 들려서 동태 사왔어요. 여기서 이것만 금방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도 참 너다.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지 몇 년 돼서 이제 익숙할 때 되지 않았니?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 와중에 동태는 빼먹었어?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기름 튀겨가며 음식 만들어 왔는데 동태전 하나 깜빡했다고 저러시는 걸 보니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하면 이 주방에 또 팬이고 기름이고 다 꺼내야 되고 일이 얼마나 많아. 너는 왜 이렇게 일을 사서 하니? 똑똑하지 못하게. 어머니, 저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엄청 바빠요. 정신도 없고. 그러는 와중에 급하게 사와서 제사 음식 다 준비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죠. 너 지금 생색내니? 그럼 맏며느리 네가 하지 누가 해? 너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했어?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말 틀렸어? 동태전 이거 하나 하려고 꺼내야 되는 게 몇 개야. 어제 네가 음식할 때 같이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서 또 다 꺼내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 먼저 와 있던 동서가 어머님 옆으로 오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 얘가 멍청하게 제사 음식을 해오면서 이것만 빼먹었다잖아. 왜 이를 사서 만들긴. 어머, 그렇네요. 자주 하시는 건데도 깜빡깜빡 하시나 보다. 하면서 동서까지 깐죽거리는 겁니다. 그 주방에 서 있는 저는 현타가 왔습니다. 동태전 깜빡한 건 잘못이지만 바쁜 와중에 잠도 못 자고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싶었죠.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든다며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휴 됐고 얼른 동태전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네? 제가요? 그럼 누가 해? 어머님, 이거 저 혼자 다 준비한 거예요. 동태전 정도는 동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재료도 다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하려고 사온 것도 맞지만 옆에서 깐족거리는 동서가 너무 얄미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말에 동서 옆에서 저 흘겨보고 있더라고요. 아 네가 깜빡한 건데 그걸 왜 얘더러 하라 그래? 네가 해 그냥.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어머님? 맛 없을 수도 있는데. 아휴 됐어. 네가 뭘 하니? 얘 첫째야. 네가 해. 네가 깜빡했으면 당연히 네가 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유림이더러 하라 마라 그래? 얘 아주 웃기는 애네. 그럼 저는 왜 해야 되는데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우리 집 맏며느리 아니니? 맏며느리 대접도 한번 해준 적 없으면서 이럴 때만 저러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리? 예, 됐다. 내가 할게. 이리 내놔라. 하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동태전을 확 뺏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님 손톱이 제 손등을 확 긁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떨어뜨렸고 가만 보니 손등위로 길게 난 상처에 피가 나더라고요. 어머님도 제 손에 상처가 나서 당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왜 그러고 서 있어? 아휴 정말 뭘 보고 있어? 손에 상처가 났으면 가서 연고라도 바르든가. 저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눈물까지 왈칵 나려고 했습니다. 그걸 꾹 참는데 동서가 갑자기 제가 연고 꺼내드릴게요, 형님. 하더니 구급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근데 연고가 없네. 반창고도 빈통밖에 없고. 아 맞아. 새로 산다는 걸 깜빡했네. 제가 사올까요? 아우 됐다. 너 많이 다쳤어? 어디 봐. 저도 기분 나빠서 그냥 손을 뺐습니다. 제가 약국 갔다 오겠습니다. 저 이거 동태전 못하겠으니 어머님이 하시든 동서가 하든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한 뒤 피가 나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죠. 등 뒤에서 어머님이 제 욕을 하는 소리가 얼핏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고요. 가면서 눈물이 계속 났고 저는 결국 어머님 집 앞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약국도 가지 않고 계속 울었고 한참 울다 보니 멍이 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좀 있다가 아버님 시동생과 함께 회사에서 출발할 거라고 연락이 왔고요. 저는 일단 다시 들어가자 생각하며 차에서 나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긴 싫었지만 그래도 마음을 잡고 다시 들어가려 할 때였어요.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시댁 담장 근처에서 동서가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려는데 언뜻 들리는 그 통화 내용이 몹시 거슬리더군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죠. 아까 입 대빨 나와서는 약국 간다고 뛰쳐나갔는데 아직도 안 왔어. 약국을 뭐 어디까지 간 거야. 하여튼 골 때린다니까. 약국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내 얘기하는 게 맞구나 싶어서 저는 좀 더 귀를 쫑긋 세웠죠. 꼴에 지도 형님 행세 하고 싶은지 나더러 동태 전화래. 왜 지만 하냐고. 진짜 찐따 같은 게 짜증나게 구니까 열받는 거 있지? 옛날 같았어 봐. 확 그냥 머리채 잡고 뒤뜰로 끌고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속률인 많이 죽었다. 옛날 같았으면 나한테 말도 못 걸었지. 내가 나이 들어서 성질 죽이고 산다. 몰라. 거지 같은 거 형님 대접해주기도 싫고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어쩌는 줄 아니? 저기요 그러잖아. 어머님 앞에선 당연히 형님 소리 하지. 근데 진짜 부르기 싫어. 우리 성민 씨가 예전부터 그러대. 완전 집안의 왕따라고. 친정도 가난하고 지도 별 볼 일 없고. 우리 어머님이 엄청 반대했댄다. 지금도 엄청 싫어해. 뭐라더라? 사람 싫으면 답도 없다고. 걔 말하고 먹고 걷는 것도 싫다고 하시대. 그 정도면 완전 극혐하는 거 아니냐? 아마 자기 지인이나 친구에게 제 험담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저렇게 뒷담을 해대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저는 그리로 다가섰고 동서 앞에 우뚝 섰습니다. 동서 통화하다가 제가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움찔 놀라더라고요. 야, 일단 끊을게. 나중에 통화하자. 하면서 전화를 끊는 겁니다. 약국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빤히 봤습니다. 왜요? 뭘 그렇게 보세요? 내 뒷담하는 거 잘 들었어, 동서. 나한테 형님 소리 하기가 그렇게 싫었어? 어쩐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싸가지가 보통 싸가지가 아니더라. 제 말에 동서도 발끈하더라고요. 왜 남의 통화를 엿듣고 난리예요? 어이없네 정말. 하면서 가려는 겁니다. 저는 다시 막아섰죠. 뭐예요? 나와요. 못 나오겠는데? 하고 저도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지만 한번 열받으면 성질 있거든요. 동서 머리채를 휘감아서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동서 소리 빽빽 지르더니 지도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순식간에 둘이서 엉겨붙었고 서로 욕하면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놀라서 다 쳐다볼 정도였죠. 저는 어디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동서 머리를 있는 대로 잡아당기고 발차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뭐 하는 짓이냐며 동서와 저를 들어서 떼어 놓더라고요. 보니까 시동생과 저희 남편이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와중에 동서는 자기 남편인 시동생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 터트리는 겁니다. 형님이 내 머리채를 갑자기. 형수님, 왜 이러세요? 왜 그러겠어요? 지 친구한테 내 욕을 있는 대로 합디다. 그걸 제가 들었는데 그럼 통화 실컷 하십시오 하고 내버려 둘까요? 나 아니야. 안 그랬어. 지 혼자 미쳐서 저러는 거야. 너 더 맞아볼래? 제가 또 동서한테 덤벼들려고 하니 동서도 시겁해서 시동생 뒤에 숨었습니다. 남편은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일단 안에 들어가자며 끌고 왔죠. 멀리서 지켜보던 아버님도 한숨만 내쉬고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꼬라지를 보고 놀라서 나자빠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봐라. 왜 우리 집 며느리들이 담장 앞에서 이 난리로 싸우고 있어? 큰애, 너 먼저 말해봐라. 어머님 때문에 제가 손을 다쳤고 약국에 가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들어오다 보니 동서가 담장 코너 쪽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무시하고 가려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제 얘기인 거예요. 거지 같아서 형님 취급도 하기 싫다느니 어머님도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느냐면서 아주 신나서 깔깔거리면서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너무 화가 나서 동서 앞에 섰더니 뻔뻔하게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성을 잃은 거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서가 그러더군요. 아니에요, 아버님. 형님 얘기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예요. 형님 얘기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 얘기 왜 하냐고 욕하면서 제 머리채 잡았다니까요. 저 완전 일방적으로 뜯겼고 이거 보세요. 머리채 다 뜯겼잖아요. 하면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님은 동서 편만 드는 겁니다. 야, 너 깡패야? 네? 왜 머리채를 잡아? 할 얘기가 있으면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어머니, 동서가 제 욕을 했다고요. 네 앞에서 했어? 뒤에서 한 걸 네가 왜 들어 듣기는? 어머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제 탓만 하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동서도 처음부터 무시하는 거잖아요. 뒷담 했다 쳐. 그걸 네가 왜 들어? 막말로 너는 뒤에서 시댁 식구들 욕 안 하니? 저 한 적 없습니다.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그런 적 없다고요. 퍽이나 안 했겠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들이 다 동서 같고 어머님 같은 줄 아세요? 뭐가 어째? 하면서 저한테 덤벼들려고 하시길래 남편이 어머님을 붙잡았죠. 아, 왜 그래 당신도. 빨리 엄마한테 사과드려. 그래서 저도 그냥 무시하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사과? 다 필요 없어. 이 집 식구들 나 왕따시키는데 나 진짜 진절머리 난다. 내가 나가줄게. 그럼 되잖아.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 타고 가는데 눈물이 너무 나서 운전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결국 저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제 처지가 비참하더라고요. 제 뒷담하고 무시한 건 동서인데 다 제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도 제 편이 되어주어야 할 남편마저도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건 아니다. 내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다. 그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한바탕 울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서 자리에 누웠고 내내 이혼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죠. 어느샌가 누군가가 저를 깨우더군요. 일어나 보니 남편이었고 집안 쑥대밭 만들어 놓고 잠이 오냐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술에 좀 취했더군요. 저는 너도 똑같다. 이혼하자. 너네 집, 너네 엄마, 심지어 이제 동서까지 다 못 참겠다고요. 남편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했을 때 결혼 안 했어야 했는데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면서요. 그런 말들도 전부 제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저도 좋다고 협의혼하자고 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남편도 밖으로 나갔죠. 침대 위에 누워있지만 잠은 안 오고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내 결혼 생활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전날과 달리 말을 바꿔서 무슨 이혼이냐 다시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왜 말이 바뀌어? 어제는 좋다고 이혼하자며. 나도 어제는 속상하니까 당신 그렇게 가고 집 엉망됐어. 그러니까 나도 술 좀 먹고 속상해서 그랬던 거지. 어쨌든 나는 이혼할 거야.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대화해보고 결정하자. 일단 퇴근하고 우리 회사 쪽으로 와줄 수 있어? 내가 왜? 우리 회사 근처에 괜찮은 레스토랑 하나 있거든. 예약해놨으니 거기서 얘기 좀 하자. 됐어.
그리고 올 거면 당신이 와. 아, 예약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가? 그러지 말고 좀 와. 내가 지금 한가하게 밥 먹게 생겼어?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약해 둘 테니까 퇴근하고 바로 와. 알았지? 그러는 겁니다. 예약을 할 거면 저희 회사 근처로 하지. 참 끝까지 이기적이네 싶었지만 일단은 이혼에 대해서 얘기는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퇴근하고 남편네 회사 쪽으로 갔죠. 인근에 차를 대고 남편 회사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혜란 언니! 누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뭔가 싶어서 보니 다름 아닌 소연이었어요. 소연이는 저 대학교 다닐 때 친했던 같은 과 후배입니다. 어머, 소연아! 혜란 언니 맞죠? 세상에, 반가워요 언니. 어머나,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반갑다. 10년 만인가? 네, 맞아요. 세상에나. 저도 오랜만에 만난 소연이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소연이는 몰라보기 예뻐지고 이미지도 고급스러워졌더라고요. 참,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 고개를 돌려보니 한 신사분이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언니는 여기 어쩐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여기 회사 다녀. 우리 시아버지가 여기 대표고. 어머, 정말요? 너는 어쩐 일이야? 저희 아버지 일 때문에 잠깐 왔어요. 그러면 같이 들어가요. 아, 그럴까? 그래. 그렇게 저는 소연이 아버님과 함께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시동생이 버선발로 맞이하더라고요. 오셨습니까, 회장님? 잘 지냈는가? 예, 따님무도 같이 오셨네요. 요즘 우리 딸도 내 밑에서 일 배우고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어서 들어오세요. 하더니 시동생은 저를 힐끗 보곤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형수님은 근데 어쩐 일로? 형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아, 예.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시동생은 소연이와 소연 아버님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왔을 때 소연이가 연락처를 찍어줬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연락해 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 있는 사무실로 갔고 남편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혼 얘기가 한 차례 오갔기 때문에 어색했죠. 남편은 진짜 이혼하고 싶느냐 그랬고 저는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제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감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제 일 하나로 이혼 생각하는 걸로 보여? 그럼? 당신이 이런 식이니까 내가 결국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 어머님 때문에 결혼 생활 내내 힘들고 자존감 다 무너졌어. 나를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하고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게다가 이제 동서까지. 어머님하고 동서하고 합세해서 나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우리 엄마가 무슨 왕따야. 당신이 당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 나는 그동안 너무 힘들고 서럽고 비참했어. 어제도 그래. 동서가 내 뒷담을 하다 걸린 거면 어머님은 동서한테도 뭐라고 했어야 해. 근데 봐봐. 다 덮어놓고 무조건 내 탓만 하시잖아. 그렇게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나도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아. 그게 어떻게 이혼 사유까지 되냐? 왜 안 되겠어. 당신은 그 사이에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는데. 제 말에 남편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혼하겠다고? 그동안 많이 참았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갈라서자.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는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상처가 커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혼까지 하고 싶진 않다고 했고 저는 여차하면 소송까지 가야겠다 싶었죠. 그러다가 소연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바로 만났죠. 소연이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후배인데 학기 도중 외국으로 나갔거든요.
선후배 사이긴 해도 학교 다닐 때는 친하게 잘 지냈는데 외국으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생각났고 아쉽기도 했는데 우연히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그때 폰을 잃어버리면서 원래 있던 연락처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외국 생활 적응해야 되니까 바쁘기도 하고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 연락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너도 적응하느라 고생했겠다. 그럼 거기서 학교 다니고 계속 살았던 거야? 네, 거기서 졸업도 하고 회사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이제 들어오라고 하셔서 작년에 정리하고 들어온 거고요. 저도 언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기뻐요. 언니는 잘 지내요? 저는 그 말에 착잡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실은 나 이혼 얘기 오가고 있어. 이혼이요? 왜요? 저는 허심탄회하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집안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데서 말도 못했는데 소연이는 너무 편해서 그냥 다 털어놓았죠. 소연이는 자기가 더 열받아하더라고요. 미쳤나 봐요. 언니네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 동서까지. 처음부터 나를 완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본 거야. 어머님이 그렇게 나를 무시하니까. 보통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도 며느리들끼린 잘 지내잖아요. 그 동서라는 인간도 인간성이 덜 됐네요. 내가 다 화나네. 언니도 알죠? 저도 예전에 그런 일 겪었던 거. 아, 맞아. 전에 나한테 말한 적 있지? 그래서 더 감정이입돼요. 10년 전 같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소연이는 지금처럼 당당하고 밝지 않았습니다. 저희과 1년 후배였는데 늘 주눅이 들어있고 조용하고 과 생활도 잘 안 했던 친구였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소연이가 계속 걸리고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도 많이 걸고 혼자 밥 먹고 있으면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랬죠. 조용하고 숫기 없어 보였지만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밝고 재밌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같은 나이나 학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맞춰서 밥도 같이 잘 먹고 시험 기간엔 공부도 같이 했죠. 제 친구들하고도 나중에는 잘 어울려 다녔고요. 제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네 동생인 줄 알았다. 왜 이렇게 챙기냐고까지 했습니다. 소연이는 그 일을 몹시 고마워했습니다. 그 뒤로 소연이가 외국으로 가기 전까지 친하게 지냈고 그러면서 소연이의 학창시절 얘기도 듣게 되었어요. 소연이는 원래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고 중학교 때까진 반장도 할 정도로 친구도 많았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어떤 애들한테 찍혀서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애들은 지독하게 소연이를 괴롭혔고 소연이도 그 일로 성격까지 달라졌대요.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싫고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창피한 마음에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속을 끓였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그 무리 중에 특히 못된 애가 있었는데요. 아마 애초에 걔가 저에 대해서 이간질을 해서 제가 왕따를 당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한 번은요. 집에 가려고 가방을 싸는데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거든요. 걔가 저보고 치킨을 좀 사오래요. 학교 앞에 있는 곳에서. 너네 집 돈 좀 있지 않느냐며 치킨 좀 사와서 놔두고 집에 가래요. 저는 걔네가 무섭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걔가 치킨 상자에 비 한 방울이라도 튀면 가만 안 둔대요. 물방울 개수만큼 저를 때리겠다고 막 웃는 거예요. 저는 걔네가 너무 무서워서 치킨을 사오면서도 교복 겉옷 안에다가 그걸 싸서 오고 우산으로 치킨을 가리고 왔어요. 물이 튈까 봐. 저는 비에 홀딱 젖었는데 치킨은 물에 안 튀게 하려고요. 그렇게 왔더니 걔네들이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제 꼬라지가 너무 웃기다고요. 그러고 집에 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고 그냥 그대로 차에 치여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소연이는 그 말을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죠. 소연이는 그런 학창시절 얘기를 저에게 처음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상처되는 일들이라 아무에게도 말 못했는데 저한테만 한다면서요. 그랬던 적이 있었기에 저도 제가 겪고 있는 상처와 이혼에 대한 고민을 소연이에게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얘기 중에 문득 소연이가 그러는 겁니다. 언니, 근데 잠깐만요. 응? 언니네 동서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동서 이름? 송유림. 송유림이요? 무용했다고 했죠? 맞아. 그 말에 소연이 입까지 틀어막고 놀라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죠. 왜 그래? 나 참 어이가 없네. 그 동서가 그 회사 오성민 이사님 와이프라는 거죠? 우리 도련님? 맞아. 소연이는 제 말을 듣고 뭔가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저는 소연이의 말이 의아했죠. 그리고 소연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연이를 만나고 2주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아버님 생신을 맞이해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날의 모임은 시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의 투자자 유치 성공 축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는 중화요리집 룸을 빌렸고 저는 좀 늦게 간다고 했습니다. 이혼 얘기 오가는 통에 제가 가족 모임에 참석한다고 하니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 모임에 가는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제가 뒤늦게 도착을 하니 어머님과 동서는 저를 흘겨보시면서 다 들리게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늦을 거면 뭐하러 와? 여보, 얼른 와서 앉아. 저는 아버님 근처로 갔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얼른 앉아라. 아니요, 식사는 저 빼고 하세요. 저 식사하러 온 건 아니고요. 이거 드리려고. 저는 어머님 앞에 이혼 서류 올려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니? 여보, 어머님 이제 속 시원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 드릴게요. 나 참. 여보, 이건 따로 얘기하기로 했잖아. 냅둬 이혼한다는데. 그래 이혼해라. 이혼하고 네 갈 길 가라. 이 집에서 너 이혼한다고 해서 말릴 사람 한 명도 없어. 참나 꼴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혼해. 이거 들고 가서 접수하세요. 석준아 너 뭐하니? 너네 와이프가 여기 도장 좀 찍어달라고 하네. 도장 찍어줘. 가서 접수하게. 엄마,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결혼할 때 저런 애랑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쥐뿔도 없는 게 자존심은 세가지고. 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유림이 머리채는 네가 뜯어놓고 뭘 잘했다고 이런 소리래? 유림이가 성격이 좋으니까 너 고소 안 하고 냅둔 거야. 알긴 알아? 그 말에 동서도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형님. 저 진짜 땜통 생길 정도였어요. 고소하고 싶은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은 거예요. 아세요? 그 말에 저도 웃었죠. 아, 그래. 많이 참았네. 그 성질 많이 죽였어. 근데 있잖아. 동서를 고소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던데. 동서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대. 나도 동서만 생각하면 그런데 나랑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라고요? 지금 뭔 소리예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룸 안으로 소연이가 들어왔죠. 시동생은 소연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회장님 따님분께서 여긴 어쩐 일로? 안 회장님 딸? 예, 이번에 저희 회사 투자하기로 하신 사망개발 안 회장님이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소연이는 무시하고 동서 앞으로 가더라고요. 오랜만이네. 동서도 그 순간 소연이를 알아봤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기억나? 나 안소연이잖아.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근데 네가 여기 왜? 나 너 많이 찾았어. 너같이 못돼 처먹은 년은 어디서 뭘 하고 살까?
죗값은 받았으려나 했는데 이렇게 다 만났네? 너 여전하더라? 너 예전에 나 엄청 괴롭혔잖아. 썩은 우유 던지고 내 핸드폰 뺏어가고 이유 없이 머리통 때리고 나한테 뭐라고 했지? 나대지 말라고 얼굴만 봐도 재수없다고 했나? 기억나? 혹시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지? 당한 나만 억울하고 기억나는 건가? 그 말에 동서 입이 떡 벌어져서는 누나를 굴렸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시동생도 경악을 했죠. 아니 그게 무슨 얘 둘째야. 이게 다 뭔 소리야? 아주머니 둘째 며느리가요. 정말 지독하게 저를 괴롭혔거든요. 저 그것 때문에 죽을까 말까 고민할 정도로요. 내 신발이랑 옷도 참 많이 훔쳐가고 왜 그랬을까 내가 참 많이 생각해봤거든. 네가 나 너무 싫어하고 미워했잖아. 가만 생각해봤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래? 너네 엄마 첩인 거 내가 알아서? 우연하게 안 건데 그 이후로 너 나 되게 괴롭히더라. 소연이의 말에 어머님 눈이 동그래지셨죠. 이건 또 뭔 소리야? 사부인이 첩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다 헛소리예요. 야, 너 미쳤어? 지금 어디다 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 너 지금 보니까 형님이랑 아는 사이 같은데 둘이 짜고 치고 이러는 거지?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어? 우리 집에 네가 나 때리고 괴롭혔던 거 증거 다 있어. 내가 몇 번이고 너 신고하려다가 말았거든. 원한다면 그거 갖다 줄까? 아니면 너네 남편하고 시부모님한테 직접 보여줘? 소연이도 열받아서 따지니 동서 얼굴이 질려서 깨갱하더라고요. 나한테도 그렇게 하더니 그 양아치 습관 못 버리고 아직도 그런다며? 나 혜란 언니랑 친해. 너 혜란 언니도 엄청 무시하고 형님이라 부르기도 싫다고 했다며. 너도 참 안 변한다. 그래, 그게 넌데 어떡하겠니? 그러고 살아 계속. 그리고 소연이는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투자 관련 얘기하셨죠? 제가 이 얘기 아버지한테 다 했더니 내일 전화하신대요. 투자 관련해선 아마 없던 일로 하실 겁니다. 소연이의 말에 시동생도 입이 쩍 벌어졌죠. 예? 아니 그게 무슨 갑자기 그러시는 게 어딨습니까? 아직 확정 단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라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그쪽 와이프한테 신물나게 괴롭힘 당했다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미쳤다고 그쪽 회사에 투자를 해요? 누구 좋으라고요? 이미 투자하고 있어도 다 뺄 판국에. 그런 줄 아세요. 예? 그러면서 소연이는 나가려고 했는데 시동생이 소연이를 붙잡고는 동서에게 소리쳤죠. 뭐해?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고. 저기 소연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솔직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네가 힘들었다면 내가 사과할게. 그 말에 소연이는 열받았죠. 기억이 안 나? 그럴 줄 알았어. 너 같은 가해자들은 하도 남 괴롭히는 게 일상이라서 기억도 못 하더라. 너 용서하는 일 절대 없어. 나 예전에 안소연 아냐. 어디 두고 봐. 나도 너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내가 느꼈던 기분 느끼게 해줄 거야. 알겠어? 소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소연이가 갑자기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제가 이혼할 거고 가족 모임 있을 때 가서 서류 주고 온다고 했더니 소연이가 자기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속률인 면상 보겠다고요.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뒤집어 엎고 나오더라고요. 소연이가 나가고 시동생이 눈이 돌았습니다. 너 미쳤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받은 투자인데 이걸 이렇게 망쳐? 나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저런 애가 있었던 건 아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그게 말이야? 증거 다 있다잖아. 얼마나 사람 괴롭히고 다녔으면 그러냐? 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앞에서는 착한 척 해대면서 과거엔 학폭 저지르고 그랬냐? 여보, 제 말만 듣지 말고. 너 때문에 투자 어그러진 거면 너 진짜 가만 안 둬.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더니 소연이를 쫓아나갔습니다. 어머님도 동서를 빤히 보더라고요. 학폭도 그렇고
사부인 첩이라는 얘기 뭐야? 사실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어쩐지 나이 차이가 꽤 있더라니. 너네 엄마 첩이야, 정말? 어머니, 그게 아니고 똑바로 얘기해. 아니에요. 그냥 재혼하신 거예요. 아빠가 첫 번째 부인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재혼하신 거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듣기론 아니던데? 너네 엄마랑 아빠랑 바람나서 너 가지고 너네 엄마가 본부인 쫓아냈다던데? 그걸 소연이가 우연히 듣게 됐고 그것 때문에 소연이 왕따 시킨 거고. 제가 옆에서 그러자 동서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 네 부모가 잘못한 것을 왜 애먼 소연이를 괴롭혔대?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야비하고 비열해. 그게 너야. 말 다 했어? 어머님도 똑같으세요. 동서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사람 싫으면 답도 없고 제가 처음부터 싫었다고.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거잖아요. 예, 실컷 싫어하세요. 저도 어머님 싫고 이런 결혼 생활 계속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머님 같은 사람한테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이제. 둘째 며느리하고 참 잘 어울리세요. 성격도 비슷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지내세요. 마음에 안 드는 저는 빠져줄 테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쫓아와서 이렇게 엉망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그러는데 남편 손도 뿌리쳤습니다. 너는 네 가족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나한텐 잘도 이러더라. 어머님도 동서도 생각하면 네가 바득바득 갈리기 싫지만 제일 싫은 건 너야. 와이프가 집안에서 왕따를 당해도 모른 척하는 게 너잖아. 내가 그런 너를 믿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계속하겠니? 너네 엄마가 원하는 여자랑 재혼해. 이제는 뭐 그럴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씹어뱉듯이 말하고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를 당했다고 어머님에게 위자료 청구도 했죠. 이혼 소송 와중 소연이랑 자주 만나고 통화하며 얘기를 들었는데 당연히 소연이 아버지는 모든 투자 계획을 철회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동생의 사업 진행까지 중단이 되었고 그 여파로 회사도 도산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동서랑 심각하게 싸우고 이혼 얘기까지 오간다고 합니다. 동서 때문에 다 된 밥에 재 뿌린 것도 열받는다고 그걸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대요. 저희 시댁 사람들도 성품들이 좋은 인간들은 아니라서 과거에 학폭 저지른 자체로 실망하거나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줬다고 뭐라고 하는 거였죠. 또 동서 부모님이 불륜으로 맺어진 관계가 맞고 동서 어머님이 첩인 게 맞아서 어머님도 동서랑 한바탕 하셨다고 했습니다. 동서도 처음엔 잘못했다고 빌다가 나중엔 지성질 못 이기고 어머님 들이받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모습 직접 못 봐서 아쉽더라고요. 저는 1년 가까운 치열한 소송 끝에 이혼 확정을 했고 전 시모로부터 소정의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도 어쨌든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소송도 잘 끝이 나서 만족이었죠. 그 사이에 저는 소연이네 아버지 회사에 채용 공고가 있다고 해서 서류를 넣었고 합격 후 정직원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일 잘한다고 능력 인정받으며 회사 생활도 즐겁게 잘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혼녀 딱지 달고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저는 소연이한테 그때 모임 와서 뒤집어 엎어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오히려 소연이는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 괴롭힘 당했던 일이 평생 따라다니며 힘들게 했는데 본인을 괴롭혔던 가해자 앞에서 할 말 다 했더니 드디어 속에 얹힌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학창시절부터 다른 사람 무시하고 괴롭히던 송유림은 결혼하고 나서도 버릇게 못 주고 그러고 다니다가 지가 된통 당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악행들은 결국 돌고 돌아 본인에게 온다는 걸 명심했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